20일 황제가 말을 달려간 광장에는 이게 대대가, 오른쪽에는 프레오브라젠스키 대대, 왼쪽에는 곰 가죽의 모자를 쓴 프랑스 근위 대대가 마주보고 정렬하고 있었다. 황제가 받들어 총을 하고 있는 대대의 한쪽 측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반대 측면으로 말을 탄 다른 사람들의 무리가 달려왔다. 로스토프는 그 선두에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다. 그는 머리에 조그만 모자를 쓰고 안드레예프 대수장을 어깨에 걸고 흰 조끼 위에 앞을 열어 젖힌 푸른 군복을 입고 금실로 술을 놓은 새빨간 안장 방석을 깐 드물게 보는 잿빛 아라비아 말을 타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에게로 다가가자 그는 살짝 모자를 들었다. 그가 이 동작을 했을 때 기병인 로스토프의 눈은 나폴레옹의 말 타는 솜씨가 서투르고 불안정한 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대대는 우라 황제 만세를 외쳤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다. 두 황제는 말에서 내려 손을 잡았다. 나폴레옹의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불쾌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렉산드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다. 프랑스 헌병의 말이 군중을 막아내려고 한창 발을 구르며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로스토프는 눈도 깜짝이지 않고 알렉산드로 황제와 보나파르트의 일거수일투족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알렉산드로 황제가 보나파르트와 대등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보나파르트가 이처럼 황제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한 일처럼 알고 지극히 자유로운 태도로 러시아 황제에게 응대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의외의 일처럼 놀랐던 것이다. 알렉산드로와 나폴레옹은 망료들의 긴 행렬을 따르게 하면서 거기 서 있는 군중 쪽을 마주보며 프레오브라젠스키 대대의 우익으로 접근해갔다. 군중은 뜻밖의 두 황제의 눈앞에 서게 되었으므로 그 앞줄에 있던 로스토프는 자기가 눈에 띄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졌을 정도였다. 폐하, 나는 폐하의 병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사람에게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고자 합니다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발음하는 날카롭고 정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키가 작은 보나파르트가 밑에서 알렉산드로의 눈을 올려다보면서 한 말이었다. 알렉산드로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기분이 좋은 미소를 띄었다. 즉, 이번 전투에서 가장 용감했던 병사에게 말입니다. 로스토프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침착한 태도와 자신을 가지고 병사들을 둘러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새겨내는 듯한 어조로 나폴레옹은 덧붙였다. 병사들은 그의 앞에 몸을 고추 세우고 여전히 받들어 총을 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자기 나라 황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대대장의 의견을 물어볼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알렉산드로는 묻고 대대장 꼬즐로프스키에게로 몇 걸음
나아갔다. 보나파르트는 그러는 사이에 희고 조그마한 손에서 장갑을 벗다가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던졌다. 한 부관이 뒤에서 얼른 달려 나와 그 장갑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면 되나? 알렉산드로 황제는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로 러시아어로 꼬졸로프스키에게 물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옵니까, 폐하? 황제는 불만스럽게 눈살을 찌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빨리 대답을 해야 하지 않나. 꼬졸로프스키는 굳게 결심한 얼굴로 대열을 둘러보았다. 이 시선 속에 로스토프도 들어왔다. 내가 아닐까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라자레프, 미간을 찌푸리면서 대령은 이렇게 호령했다. 그러자 대열의 첫 번째에 있던 병사 라자레프가 활발하게 앞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나 거기 서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라자레프를 보고 많은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다. 라자레프는 놀란 듯이 대대장을 견 눈질로 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열 앞으로 불려 나온 병사에게 흔히 있듯이 그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약간 고개를 뒤로 돌려 무엇인가를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조그마한 토실토실한 한 손을 등 뒤로 돌렸다. 망료들은 그 순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연방 꺼내어 넘겨주면서 떠들썩하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젯밤 로스토프가 보리소의 숙사에서 보았던 그 소년 시종이 앞으로 달려나와 내민 손 위에 공손히 몸을 굽히면서 일순간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빨간 술이 달린 훈장을 그 손 위에다 놓았다. 나폴레옹은 그걸 보지도 않고 두 손가락을 합쳤다. 훈장은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언제까지나 자기 나라의 황제만을 마냥 바라보고 있는 라자레프에게로 다가간 나폴레옹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동맹자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처럼 알렉산드로 황제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 훈장을 든 조그마한 흰 손은 병사 라자레프의 단추에 닿았다. 마치 이 병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포상하고 또한 온 세계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만 자기, 즉 나폴레옹의 손이 병사의 가슴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폴레옹은 훈장을 라자레프의 가슴에 놓았을 뿐 그대로 손을 떼버렸다. 그리고 훈장은 반드시 라자레프의 가슴에 붙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 알렉산드로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훈장은 정말로 붙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사병들의 충성스러운 손이 깜빡할 사이에 그 훈장을 받아들어 군복에 달아 주었기 때문이다. 라자레프는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손이 희고 몸집이 작은 사람을 어두운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았으나 여전히 가만히 받들어 총을 한 채 알렉산드로 황제의 눈을 다시금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태도는 마치 아직도 이렇게 하고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까? 언제 돌아가도 괜찮다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두 황제는 말을 타고 떠났다. 브레오브라젠스키의 병사들은 대열을 무너뜨리고 프랑스 근위병들과 뒤섞여 준비된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라자레프는 윗자리에 앉았다. 그는 러시아와 프랑스 장교들에게 포옹을 받기도 하고 축사를 듣기도 하고 악수를 받기도 했다. 장교와 주민들은 다만 라자레프를 보기 위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러시아어와 프랑스어의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의 웅성 그림이 광장의 탁자 주위에 끊이지 않았다. 새빨간 얼굴을 한 유쾌하고 행복한 듯한 두 장교가 로스토프 옆을 지나갔다. 이거 봐. 정말 대단한 성찬이로군 그래. 그렇도 모두가 은이야 하고 하나가 말했다. 라자레프를 봤나? 봤어. 내일은 브레오브라젠스키 연대 쪽에서 프랑스 군을 대접한다네. 그런데 말일세 라자레프는 정말 행복한 놈이야. 한평생 1200프랑의 연금을 받게 되니까 말이야. 여보게 이 모자를 좀 보게 하고 브레오브라젠스키 연대의 병사가 털이 몽실몽실한 프랑스 모자를 쓰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거 정말 훌륭하군. 굉장한데 자네는 최근의 암호를 들었나? 한 근위 장교가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저께는 나폴레옹 프랑스 용감이었고 어제는 알렉산드로 러시아 위대였어. 오늘 우리 폐하가 암호를 내면 내일은 나폴레옹이 내지. 내일은 폐하께서 프랑스 근위병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한 자에게 겨루기 훈장을 주실 거야. 그러나 어쩔 수가 없지 않나. 당연히 똑같은 답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지. 보리스는 동료인 질렌스키와 함께 역시 브레오브라젠스키 연대의 연회를 구경하러 와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보리스는 어떤 집 모퉁이에 서 있는 로스토프를 발견했다. 로스토프, 별일 없었나? 오늘은 아직 자네를 만나지 않았었군 하고 말했으나 그는 로스토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흐리고 혼란한 빛이 감돌고 있었던 것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로스토프는 대답했다. 들러가지 않겠나? 그래 들러보지. 로스토프는 오랫동안 이 집 모퉁이에 서서 연회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래도 결말이 지어지지 않는 괴로운 내부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무서운 의혹이 가슴속에 샘솟아 올랐다. 이전과는 완전히 표정도 바뀌고 아집도 없어진 제니소프와 손발이 잘려져 나간 인간이 뒹굴고 있는 더럽고 나쁜 병으로 찬 병원이 생각났다. 그는 그 병원의 죽음의 냄새를 지금도 코앞에서 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대체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가 하고 부지 중에 사방을 둘러보았을 정도였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이어 문득 흰 손을 한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는 보나파르트, 지금은 황제가 되어 알렉산드로 황제의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는 보나파르트가 머리에 떠올랐다. 아, 그 절단된 손과 발, 그리고 전사 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포상을 받은 라자레프와 죄를 받은 채 사면되지 않고 있는 제니소프가 생각났다. 그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념에 잠겨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브레오브라젠스키 연대의 음식 냄새와 자신의 공복감이 그를 이 상태에서 깨웠다. 여기를 떠나기 전에 무엇이든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보아두었던 여관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여관 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그와 마찬가지로 평복을 입은 장교들이 많았으므로 그는 간신히 식사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로스토프와 같은 사단의 두 장교가 그와 식사를 같이 했다. 이야기는 자연히 강화 문제로 옮아갔다. 로스토프의 동료인 이 두 장교도 군대 내의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프리들란드 전투 뒤에 성립된 이 강화에 불만이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버티었던들 나폴레옹은 파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적군에게는 건빵도 탄약도 이미 떨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이는 말없이 먹고 주로 마시는 편이 많았다. 그는 혼자서 포도주를 2병 비워버렸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부적인 투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기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그것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프랑스인을 보면 화가 북받친다는 장교들의 말을 우연히 들은 로스토프는 돌연 발끈 열을 올려 소리쳤다. 그것은 별로 이렇다 할 까닭도 없었으므로 장교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버렸다. 이러쿵 저러쿵 하고 대체 자네들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느닷없이 얼굴 전체를 붉히면서 이렇게 외쳤다. 어떻게 자네들은 폐하께서 하시는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있나? 우리 따위가 폐하의 목적이나 행위를 알 수 있을 까닭이 있느냐 말야. 아니 나는 폐하께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 취했다고 밖엔 로스토프의 흥부를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장교는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나 로스토프는 듣지 않았다. 우리들은 외교관이 아니라 일개병졸이야.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는 계속했다. 죽으라고 명령이 내리면 죽을 뿐이야. 벌을 받으면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들이 그것을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은 없어. 황제 폐하께서 보나파르트를 황제로 인정하고 그 녀석과 동맹을 맺으신 이상 어떻게 됐거나 그렇게 돼야 할 일이야.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들이 모든 것을 따지고 드는 날엔 벌써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하고 따지고 드는 날엔 하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는 거야. 니콜라이는 탁자를 치면서 외쳤다. 그것은 상대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닌 밤중의 홍두깨 격이었지만 그 자신의 사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적 잘 싸우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것뿐이야.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리고 마시는 것 하고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한 장교가 말했다. 그렇지, 마신다는 것이지. 하고 니콜라이는 말을 받았다. 어이 이봐, 한 병 더 하고 그는 외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